그날은 참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집안의 냄새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눈이 떠지자마자 부엌불을 켰습니다. 밥을 안 치고 된장을 풀고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하던 신호였습니다. 이 냄비도 참 오래됐네. 나보다 오래 버텼어. 김이 피어오르며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 김이 사라질 때마다 이 집의 따뜻함이 조금씩 식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된장국 냄새에 마음이 놓였을 텐데 그날따라 그 냄새가 왠지 낯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서둘러 양복을 입고 나오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밥 다 됐다. 조금만 먹고 가라. 괜찮아요. 늦었어요. 그 말이 뭐 대단히 차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짧은 대화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엔 문을 나서며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가 늘 있었는데 요즘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고요. 그 고요가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조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지. 바쁘면 좋은 거지 뭐.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젓가락을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의 된장국은 금세 식었습니다. 그 김이 다 사라질 때쯤 저는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햇살이 부엌 안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는 금세 식었습니다. 손끝이 식은 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손도 이젠 따뜻하질 않네. 라디오를 켰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괜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엌 안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빛이 찬장 유리 위에 비쳤습니다. 그 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찬장 위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는 참 성실하네. 나만 느려진 걸까? 불을 켜니 방 안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빛은 있는데 마음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별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칠째 집안의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그릇이 하나둘 사라졌고 거실벽에 걸려있던 액자도 어느 날부터 없었습니다. 처음엔 청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리라기보다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이 조금씩 제 손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달라졌지? 내가 몰랐던 새에. 그날은 아침부터 집안이 부산했습니다. 낯선 사람 둘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벗지도 않고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저쪽 방이에요. 그 방 안에 짐부터 빼주세요. 저기, 그 방은 내 방 아니니? 예, 알아요. 근데 이제 창고로 쓸 거예요. 짐이 많아서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들이 제 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이 걷히고 장롱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손때 묻은 옷가지와 낡은 사진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몸 한쪽이 뜯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남편 사진이야. 그건 거기 두면 안 돼. 아, 이거요?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 이런 거 좀 버리세요. 집이 너무 오래된 냄새 나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했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남자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서랍까지 비우고 방 안에 있던 커튼까지 떼어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면 되겠니? 거실에 접이식 침대 있잖아요. 며칠만 그렇게 쓰세요. 그녀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만이라는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짐이 다 빠진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바닥을 훑고 지나가는데 그 빛마저 차가웠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제 방이 하루아침에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넓었나? 이렇게 허전했나? 그날 밤 거실에 놓인 접이식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여전히 같았지만 저에게만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발자국,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소리. 그건 저쪽 벽 쪽으로 붙여주세요. 저 상자 위에는 이불 올려놓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물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방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실 구석의 침대는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밤마다 돌아 누울 때마다 이불 끝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자리가 어디까지 밀려났는지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잃으면 마음도 같이 작아지는구나. 며느리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벽에 그림이 걸리고 가구의 위치가 바뀌고 냄비와 그릇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함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이번 달부터 생활비는 제가 관리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내가 하던 거라 괜찮은데. 이제 제가 며느리잖아요. 어머니는 쉬셔야죠.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했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수저를 놓았습니다. 오늘은 냄새가 다르네요. 맛있겠다. 새 레시피예요. 어머니는 이런 거 싫어하시죠? 아니야, 괜찮다. 잘했네. 식탁 위의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제 앞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식탁 중앙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 겹쳐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저를 들다 멈췄습니다. 맛은 있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켜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를 내렸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달엔 여행 가요. 좋지. 어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어머니는 피곤하실걸요. 쉬게 해드려야죠. 그래. 난 집 지키고 있을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꺼졌습니다. 불빛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누가 끈 것도 아니고 그저 오래된 불이 저절로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일하게 제 존재를 증명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마음속을 오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낮부터 내리던 비가 저녁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일정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아끼던 며느리가 그날따라 부엌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방이 너무 좁아요. 짐이 너무 많아서요. 그 방을 창고로 쓰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 방을 창고로 쓴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입으로 들으니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방이 창고라니. 거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며느리는 통화를 끝내고 냄비를 열었습니다. 국물 냄새가 부엌 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향은 분명 좋았지만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국은 버리셔야겠어요. 냄새가 좀 눅눅하네요. 방금 끓인 건데 왜 버려? 집안에 냄새가 배서 그래요. 요즘엔 이런 된장 냄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을 마쳤지만 그 웃음 뒤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거리두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덮는 뚜껑을 바라봤습니다. 뚜껑이 닫히는 순간 내 마음의 문도 닫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비 맞았네요. 집에 오니까 살 것 같아요. 감기 들겠다. 수건 갖다 줄게. 아들은 미소를 보였지만 그 미소가 저를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로 걸어가 따뜻한 수건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이 집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새로운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바꾼 것이었습니다. 유리와 금빛 테두리로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오래된 그릇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분위기가 안 맞아요. 내가 늘 쓰던 거야. 그냥 두자. 버리긴 아깝지만. 그래도 이제 좀 바꿀 때가 됐어요. 그녀는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다만 그 옳음 속에서 저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가 제 방이었던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불이 아닌 상자들과 가전제품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 아직 내 이불이 있지 않니? 그건 베란다로 옮겼어요. 좀 눅눅해서요. 그녀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긴 세월을 잘라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비가 그쳤습니다. 창문 밖에는 물기 어린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일정한 박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접이식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자 천장이 어둡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이니 방 안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깔끔하죠? 짐도 다 정리됐고 집이 한결 넓어요. 응, 어머니 방 치운 건 잘한 것 같아. 좀 숨통이 트이네. 그 말에 가슴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통이 트인다는 말. 그 속엔 제 존재가 짐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집의 일부가 아니라 무게로 남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익숙했던 냄새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냄새도 언젠간 잊혀지겠지.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함께했던 젊은 시절, 아이의 웃음,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의 설렘.
모든 게 하나씩 떠오르다가 마지막엔 지금의 고요가 남았습니다. 문득 손에 쥔 손수건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그 천조각 하나가 이제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이 손수건 하나로도 충분하네. 저는 조용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물건들, 새로 산 커튼, 그리고 저를 대신한 새 가구들. 이 집은 여전히 반듯하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이 집이 나를 먼저 떠나려나 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긴 세월의 끝에 도달한 사람의 체념 같았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동안의 모든 일이 하나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이 집이 나를 지켜준 세월이었구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게 아니라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엔 어디에도 없던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고 가구를 새로 들여왔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 같아. 그녀는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달라졌죠? 그래, 참 깨끗해졌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은 말 뒤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는 마을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이 집 명예 좀 변경하려고요. 네.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제 이름을 빼주세요. 이미 제 몫은 충분히 살았으니까요. 그녀는 집의 절반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 서류는 새 주소가 적힌 봉투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는 조용히 찬장 위에 올려졌습니다. 며느리의 생일날 어머니는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이 집은 이제 네가 꾸며가야지. 어머니, 이제 정말 제 집 같아요. 감사해요. 오래오래 여기서 살게요. 그 말이 어머니의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케이크를 자르고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래, 이젠 네가 주인이지. 그날 밤 어머니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새벽녘에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현관 앞에 또 다른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집, 이제 진짜 너희 것이 되었구나. 대신 나의 몫은 너희가 버린 그 창고 안에 두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집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내 집이네. 이제 진짜 새 인생 시작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발신.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등기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아래에는 낯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완납 조건부. 그 밑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대출 상환금과 세금 명의는 전부 새 주인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출이 어머니 이름이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줄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네가 원하던 건 집이었지. 그래서 모두 네 이름으로 해두었다. 하지만 집이란 건 빚까지 포함해야 진짜 주인이라 부를 수 있단다. 이게 뭐야? 나보고 다 갚으라고? 그녀는 손에 쥔 편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확인시켰습니다. 집은 그녀 이름으로 넘어갔고 그와 함께 모든 세금과 대출금도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떠난다는 게 때로는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걸. 그날 저녁 그녀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어머니가 쓰던 낡은 옷장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자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집은 돌려줄 수 있어도 마음은 쉽게 돌릴 수 없단다. 어머니, 그럼 다시 돌아오시면 안 돼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내보냈던 창고 방은 이제 자신이 들어가야 할 공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집 불빛을 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때론 조용히 정리할 줄도 알아야지. 그녀는 새 주소가 적힌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종이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땡땡시 사랑요양마을 101동 204호. 그녀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숨이 조금 놓이네. 그날 이후 그 집은 늘 청소가 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없는 자리가 가장 큰 복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조용한 미소는 끝내 그 집을 떠난 뒤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복수는 차가운 마음으로 하는 거래라고. 하지만 진짜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떠나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는 또 한 번의 인생을 건 선택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사연을 이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